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컨택의 이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3학년인가요? 4학년 나이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제 애가 이제 고3인데 내년에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합니다. 그래서 큰 애가 이제 뭐 고3이고 둘째가 여자인데 여자애가 이제 발레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개원예고를 입학해서 일반 중학교에서 보니까 18명이 뽑혔는데 예중에서 13명이 뽑혔고 일반 중학교에서 저희 딸이 이제 뽑혀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마 와이프하고 딸하고는 성남에 분당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대전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항공우주연구원이 저희 본사고 사무실은 세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유럽에도 저희 사무실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떨어져 생활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사실은 제가 이런 강의를 1년에 한 30분 정도 해요. 뭐 삼성에도 하고 SK 쪽에서도 이제 뭐 박정호 부회장님 부르셔갖고 SK CEO도 CF 모임에서도 발표하는데 사실 어른들하고 이 강의를 하면 어른들이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질문이 가장 많은 데가 초등학교 애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하고 이 강의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희 아들님이 꿈이 천체물리학자인데 아마 아빠가 이런 우주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들은 그 아빠를 좀 닮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집에 가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꿈이 천체물리학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시간이 이 absolute 타임이냐, relative 타임이냐, 절대적인 시간을 쓰고 있느냐, 상대적인 시간을 쓰고 있느냐가 아무도 모르죠. 다른 우주에서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시간이 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공간을 갈 때 기존에 지금 우리가 로켓 발사체라고 하는 그런 추력기를 이용해서 갈 때 뭐 수십 광년이 걸리는 그런 것들을 공간을 접으면 뭐 단 몇 분 만에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어찌 보면 같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과 공간을 연구해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보면 뭐한 서너 살 정도 여학생분들 같은 경우 한 두세 살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치밀한 것 같아요. 다른 이렇게 기업 강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치밀하고 그리고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 참 좋아합니다. 저 옆에 가이스트 가서도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그 90분 동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주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라고 하면 막 이렇게 항성, 그러니까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죠. 그 항성이라고 하는 스타, 별이라고 하는 태양처럼 그런 별이고 우리 행성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항성이나 행성을 생각하고 뭐 블랙홀, 다크매러, 다크에너지, 보이지 않는 우주 물체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시선에 직접 쓰이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가깝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1년에 한 365일 중에 한 150일을 해외에 있거든요. 다음 주에 또 독일을 가는데 갔다 오면서 싱가포르하고 캄보디아 들려서 옵니다. 근데 해외 컨퍼런스 가면 지금처럼 해외 컨퍼런스 여기 한 4, 500명 앉아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제가 하는 분야를 발표를 하고 끝나고 나면 패널 디스커션을 1시간 정도 해요. 1시간 하는데 올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우주사회에 몸담은 지가 21년 됐는데 가장 제가 좀 요즘에 좀 기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실제 하나의 지구에서 글로벌 세계에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의 원 플래닛에 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큽니다. 결국에 이 우리 하나의 지구에는 플랜에 살고 있는데 지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 때 결국 우리는 인류가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뭐 에너지 부분도 이해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을 잘 지킬 것이냐가 지금은 돈을 벌면서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지금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사이먼 시넥의 이제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찾을 때나 무엇인가를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는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우리가 뭘 도출해야 될지가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당연히 공부해서 학교 다닐 때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좀 더 멀리 보면 롱텀으로 보면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과목에 소질이 있고 내가 이쪽에 흥미가 있어서 나의 앞으로의 진로는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공부를 하면서 항상 Y의 궁금증에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왜 우리는 우주로 가고 있느냐? 우주는 과거에는 안 갔냐? 과거에도 엄청 많이 갔죠. 실제 미국 나사 같은 경우에는 69년도 아폴로 프로젝트 할 때 보면 아마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나사의 예산이 아폴로 전과 아폴로 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보시면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사실 구소련, 소련과 미국이 우주 개발을 할 때는 그때 당시 우주 개발은 내가 더 강하다. 국가의 내셔널 파워를 증명하는 입장에서 우주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미국이 3대0을 졌죠. 59년, 57년도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도 처음 먼저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키라고 라이키인가? 그 개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 생명체를 우주로 올린 것도 소련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제일 먼저 갔단 말이에요. 지구를 벗어난 공간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자유상인 거예요. 야,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그때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야, 달이라도 우리가 먼저 가자. 그렇게 되면서 전사적으로 지금 모든 거에 미국의 역량, 기술과 돈을 나사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사의 전체적인 버짓이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달을 갔다 온 다음에 또 엄청나게 그 투자 규모가 내려오게 됩니다. 머니 이제 파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돈이 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항상 오늘도 아침에 제가 플러스 포럼 가서 발표를 하는데 제주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할 거냐가 그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주에 저희가 땅을 10,000평이나 20,000평 정도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게 컨텍이라는 저희 회사가 스페이스 에듀케이션 센터를 만들고 위성을 관제하는 미션 컨트롤 센터를 만들고 위성을 40개, 50개 올리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표님 그러면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심플하다. 항상 사람이 무겁게 생각하면 무거운 것밖에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제주도에 제주대학교 애들이 있는데 왜 멀리 가서 찾느냐고 했어요. 저희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는 저희 회사에 오는 모든 직원들을 석박사를 저희 회사 돈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우주에 관련된 인력이 당연히 없죠. 전국 대학에 항공우주공학과가 있는데 항공우주 말 그대로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에비에이션과 스페이스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 항공우주공학과는 스페이스보다는 스페이스를 좀 뒤로 하고 에비에이션, 에어크래프트를 만드는 데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인력이 나왔어요. 저는 전공이 전자공학이에요. 아까도 나왔지만 전자공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받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제주대학교 제주에 제가 7년 파견 근무를 할 때 석사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제주대학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력을 구할 때 지금 인력이 없으면 저는 인력을 키우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든지 서울대 뭐 위성영상학과 김덕진 교수, 부경대, 카이스트 이런 교수님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애들한테 우리가 연구과제를 이런 걸 드리잖아요. 이걸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1.6억을 드려요. 0.6억이 뭐냐? 석사애를 2명 뽑아서 얘의 학비와 얘의 생활비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2년 동안 석사장 끝날 때까지 우리랑 같이 핏을 맞추면서 이 과제를 같이 하면 2년 뒤에 우리 회사에 보내주는 조건이에요. 저희 회사 전 직원이 스톡옵션을 다 줬거든요, 제가. 그리고 일부 팀장급 이상은 이제 다 제가 칩을 주었어요.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도 연구원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연구원 생활 16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 제가 그런 놈이 아니에요. 사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놈이 아닌데 사업을 하면서 제가 받은 사랑이 엄청 많은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 뭐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그 지역과 국가와 내 이웃에게 어떻게 돌려줄 거냐를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드는데 제가 400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투자를 746억 정도 받았습니다. 내년에 상장을 하게 되면 한 900억 정도가 더 들어올 텐데 거기에 400억을 투입할 거고 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여기 또 소프트웨어 쪽이죠. 아마 저희하고 AI 딥러닝 아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제주대학교에 있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그다음에 뭐그 컴퓨터공학과 이런 쪽 친구들을 제가 저희 위성 영상을 다 드리겠어요. 지금 저희 모든 대학에 있잖아요. 저희 같이 한 과제를 하는 교수님들한테 위성 영상을 다 드려요. 근데 위성 영상을 왜 드리냐면 교수님들이 위성 영상이 딱 찍으면 한 신이 10km by 14km인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가 있겠죠. 위성은 기본적으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을 도는 극궤도만 계속 이렇게만 돌게만 만들어주면 지구가 어때요? 지가 알아서 뺑글뺑글 돌죠. 서해동으로.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만 돌게 해주면 지구 하나 돌아주니까 전 지구를 다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공기 압력 때문에 위성의 라이프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고도 500이나 600에 띄워놓고 하는데 거기서 찍으면 우리가 해상도, 레졸루션이라고 해상도가 0.3m부터 지금 현재 기술로는 0.3m까지가 보여요. 0.3m부터 4m, 5m, 50m까지 가는데 자 0.3m 하면 어느 정도나 하면 여러분들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하는 위성의 가장 좋은 해상도가 0.5m입니다. 0.3m 하면 여러분들 여기 제주대학교 주차한 차에 차가 어떤 종류까지 다 보여요. 자 그러면 그 영상을 살려고 하면 돈 얼마 드냐면 10km by 14km짜리 위성 영상 한 신이 200만 원이에요. 교수님이 이거 5개 사잖아요. 교수님 2천만 원 내야 돼. 쉽지가 않죠. 학교 사기 쉽지가 않아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영상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기성을 가지고 계속 찍으면서 얘의 전체적인 변화 탄지 체인지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소프트웨어 융합이니까 아마 AI 딥러닝 하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뭐 CNN 알고리즘 집에서 오브젝트를 디텍션 한단 말이에요. 오브젝트 엣지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값들을 내가 계속 주행시켜서 야 얘는 차야, 얘는 집이야, 하고 계속 주행시킨 다음에 요 제주대학교 아라동 지역의 모든 아파트 다 찾아라면 아파트 쭉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몇 가구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오늘 찍었고 5년 뒤, 10년 뒤, 20년 정도 찍으면 20년 동안에 제주도 전체 및 아라동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알게 되고 거기에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매핑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아파트부터 상가까지 찾은 다음에 그게 상가인지 아파트인지 병원인지 뭔지에 대한 것까지를 다 해서 그 전체 시계열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델릿된 서비스, 분석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그게 여러 가지 서비스 레벨 1, 2, 3, 4 중에 마지막에 그 서비스인데 저희는 전 세계에서 다운스트림, 위성이나 발사체가 지구 밖에서 플레이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는 위성이나 발사체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수신, 처리, 분석, 판매, 활용까지를 하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에요. 각각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안테나를 전공했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두 개를 다 갖고 와서 이거를 패러럴하게 버티컬 체인을 저는 만들면서 비즈니스 해왔거든요. 근데 버티컬 체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저는 공학을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하면 경영학을 공부 안 해도 경영학에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버티컬 체인은 스페이스X 앨런이 버티컬 체인을 만들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LA에 본사가 있는데 제가 그 스페이스X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친구의 성격을 이제 완벽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스페이스X에 일하는 사람 중에 앨런 머스크를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내일 당장 자기랑 같이 밥 먹고 했던 사람도 바로 자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버티컬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발사체에 들어가는 페어링 뚜껑이 있죠. 페어링 부분, 엔진, 연료 이거를 자기가 사다리 타고 하나 자기가 보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개가 만들어지는 쫙 보고 거기서 자기 공장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페어링 만드는 회사, 엔진 만드는 회사, 밸브 만드는 회사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발사 스케줄과 코스트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공장 안에 쭉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듯이 저희는 그 다운스트림에서의 버티컬 체인을 만들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우주로 가는가부터 얘기하다가 이미 뒤에 얘기할 것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하나씩 그냥 잠시 짚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우주라는 것을 가려고 하면 사실 지구 중력도 이겨내야 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다시 지금 스페이스 셔틀이 없지만 지구로 돌아오려고 하면 이런 열도 견뎌야 되고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 그리고 기술 자체는 당연히 높아야 되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우주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는 지구를 타격할 수 있는 소행성들이 있다. 이게 유럽 우주하는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 이사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향후 100년 안에 880개 정도의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가만 막고 있어야 되겠까요?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실제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재건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 북극점까지 가는데 여기 스발바드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그 아일랜드에 전 세계에서 나는 모든 식물 종자를 여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지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외계인하고 싸울 준비도 해놓고 있고요. 하여튼간 나름대로 우리 미국 형님들 있잖아요. 걔들한테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그 우주를 왜 가냐 하면서 이분 얘기를 참 많이 드리는데 이분이 1856년도에 태어나신 구소련의 과학자, 로켓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치올코프스키입니다. 폴란드계 러시아 분 사람인데 이분이 왜 대단하냐면 1856년, 1800년도 후반에 이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아마도 내가 죽고 없어지고도 100년 뒤가 됐든 200년 뒤가 됐든 될 때에 액체로 로켓을 만들어 올리고 달을 갈 것이며 그리고 언젠가 우주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주 여행과 우주 관광을 곧 하게 될 거다. 근데 그게 다 들어맞았거든요. 그 중에 유일하게 안 된 게 딱 하나 있어요. 우주 엘리베이터. 근데 우주 엘리베이터를 일본하고 유럽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죠. 그거 빼고 다 했는데 그러면서 우주 관광하면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은하철도 9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진짜 우주에 이런 기차가 다니면서 달에 가고 화성 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 결국 우리 인류는 언제까지 지구에 살 수 없다. 여기 있죠. 지구가 우리 인류의 요람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 요람에서는 살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뭔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우주 쪽에 많은 자기 역량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 친구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앨런이 우주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이 책 때문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이 친구가 제보다 2살밖에 안 많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죠. 근데 이 친구가 원래 페이팔 만들고 소프트웨어 막 개발해서 뭐 팔고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내가 할 것은 우주 산업이라고 이미 결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은하수를 여행을 히치하이커 안내서라는 책을 보면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주 그러니까 각 소설이니까 이렇게 막 우주에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고속도로를 닦는 일이 있었어요. 우주에 고속도로를 닦는데 중간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데 우주 위에나 딱 열린 거예요. 야 지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지구를 폭파시키고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게 그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 야 언젠가는 지구라고 하는 게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럼 나라도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스페이스X를 만들게 된 배경이고 지금 얘가 화성에 테라포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성은 지구와 가장 근접했을 때 간다 하더라도 6개월이 걸립니다. 여기 있는 로켓 있죠. 이름이 스타쉽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켓을 쏘아 올려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로켓 리유저블 엔진을 만든 유일한 회사가 스페이스X죠. 근데 왜 리유저블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누리호 아시죠?
그 전에 나로가 있었죠. 누리호가 3단은 로켓이에요. 근데 1단이 추력이 얼마냐면 300톤이 300톤. 2단이 75톤, 3단이 5톤인데 거기에 실리는 위성의 무게가 지금 1.5톤짜리거든요. 자, 그럼 300톤이라고 하는 거는 위성의 무게와 내가 갖고 가는 연료, 액체 산소, 우주는 산소 없으니까 산소 싣고 가야 돼요. 산소로 계속 넣어주면서 점화시켜야 되니까. 그 액체 산소하고 연료의 무게가 발사체 무게의 3분의 2예요. 근데 실제 내가 위성 떨어뜨리려고 하는 위성의 무게는 1톤이나 1.5톤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들 우리 나로가 300톤이잖아요. 얘는 몇천 톤. 이게 게임이 안 돼. 근데 얘의 크기가 얼마냐면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가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15층짜리 한 동이 그냥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걔의 무게를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 걸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얘가 올라가서 여기에 사람들을 싣고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이게 화성 테라포밍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화성에는 뭐가 없죠? 공기가 없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연료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앨런 머스크가 또 하나 갖고 있는 회사가 뭐죠? 테슬라죠. 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 그게 처음부터 목을 맸냐 하면 화성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는 자동차로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화성에 유일하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광이란 말이에요. 태양광을 내가 저장해서 차지시켜서 하게 되면 그거는 화성이나 뭐 옆에 가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기에 그렇게 목을 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영상 하나 보여줄 텐데 그러면서 이 화성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텍사스 쪽에 스타베이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완전히 제주도 구제주만큼보다 더 큰 도시를 만들었어요. 얘가. 그리고 LA 본사에서 경비행기로 맨날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은 그 스페이스X를 가면 스페이스X들은 얘기를 하면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면 나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회사에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앨런 머스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걔가 그린 그림과 인류를 위한 그림에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만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 직원들입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요거가 좀 번외지만 서울에 있는 학생들 요즘에 저희 때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 지방국립대와 지금의 지방국립대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녔었는데 그런데 경쟁력은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은 누가 똑똑하냐, 누가 더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데서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 제가 뽑아보잖아요. 저는 면접할 때 1차 면접을 팀장하고 그 다음에 보고 나서 임원이 보고 나서 2차 면접을 제가 항상 보는데 제가 2차 면접 보면서 기술적인 걸 하나도 안 물어봐요. 기술은 뭐냐면 기술이나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돼. 오늘 당장 없잖아요. 얘를 데리고 앉혀놓고 3년만 같이 일해보세요. 시간이 얘가 했을 때 내가 일을 같이 했을 때 3년이 걸릴 거냐 1년이 걸릴 거냐 2년이 걸릴 거냐 6개월이 걸릴 그 차이지 기술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인성은 20살이 넘어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오는데 27, 8년을 그렇게 살아온 애를 내가 데리고 와서 인성을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인성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스킬을 바뀔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네이처한 어떤 그런 퍼스널리티는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많이 가진다 했을 때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쟤하고 싸웠을 때 내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내가 디폴트로 갖고 있는 능력에 그 다음에 내가 나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내가 내면적인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장착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하면 야 너희들 우주 사업하는 중에 하나 에로스페이스 있고 LIG 있고 컨텍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 시스템즈하고 LG 그룹 밑에 있는 자회사인 LIG는 몰라도 컨텍은 다 한다 얘기하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텍에서 나가서 대표이사 이사회가 뒤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레이스를 하라고 해요. 내가 나가보니 미국 유럽놈도 별거 아니더라. 지레 겁을 먹어서 영어를 못해서 자율 자격 같으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거 빼고는 있잖아요. 미국 유럽 애들 똑똑한 것 같지만 별로 안 똑똑해. 제가 한다 보니까 한국 애들 훨씬 똑똑하고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굉장히 그 부모 세대들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에 만들어 놓은 우리 앞에 세대분들께서 너무나 그걸 잘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주입식 교육 얘기하지만 그마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의 공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뭐죠? 선진국이 선진국. 옛날에는 그렇게 교육을 해서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팔로우예요, 팔로우. 근데 지금은 선진국이란 뭐냐면 선진국은 팔로우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림을 못 그리면 선진국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도화지에 스케치를 할 수 있느냐? 그 스케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지금 여러분들 세대가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스케치를 잘하잖아요. 그럼 스케치만 잘하면 그 스케치에 물감을 피고 하는 테크니션들은 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애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고용해서 협업해서 잘 모아갖고 여러분들이 스케치한 거를 완성시키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우주산업 중에 영상도 하고 안테나도 하고 위성도 올리고 하는데 다 못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 1년 150일 다니면서 어떤 놈들하고 일을 해야지 어떤 파트너가 우리 사업과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불러요. 그리고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과제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걸 R&D를 해서 10년 걸릴 거 이미 얘들이 하고 있으니까 걔들만 데리고 와서 비즈니스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딱 보이는 순간부터 그 흐름에 내가 인타임하게 그 원하는 시점에 타임 투 마켓 시점이 정확히 빨리 치고 들어가는 게 성공하는 거지.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5년 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장 많은 곳이 죄송하지만 교수님들,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에는 있잖아요. 고수가 너무 많아요. 고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스케치만 잘하면 그 고수를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항상 멈추지 말고 항상 뭔가를 탐험을 하고 고민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겠나. 우주가 그렇게 사실은 우주 사람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우주에 우리가 왜 가는지를 고민하면서 어떤 산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주 앞에 U가 하나 붙었잖아요. 그러면 우주 앞에 U가 하나 붙으면서 뉴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럼 뉴스페이스라는 무슨 스페이스냐고 그냥 스페이스였어요. 그럼 왜 U가 붙었냐? U가 붙으면서 달라진 거는 아마 여러분들 네이버나 위키디피아 찾아보시면 뉴스페이스에 대한 정의가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페이스가 이렇습니다 하고 교과서처럼 말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 내리면 돼. 제가 정의 내린 거는 이 5개예요. 뉴스페이스 하면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이 2개인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처럼 항공우주연구원, 나사, 유럽우주청처럼 이렇게 큰 발사체, 아까 제가 아파트 한 동층을 올라가는 큰 발사체에 이 뚜껑을 열면 이런 큰 위성들이 실려 들어가는 거죠. 여기 고체 부스터고 요거 하나 만드는데
뭐 연구개발비까지 하면 옛날에 차 하나 만드는데 수조가 들죠. 근데 다 끝나고 와서 상용품 하나 만들다 하더라도 3천억, 4천억 들거든요. 이것도 3천억 들어요. 자, 그랬던 시대가 과거의 스페이스 시대. 그러니까 뉴가 생겨서 이제 여기 올드로 부릅시다. 그래서 올드 스페이스예요. 올드 스페이스의 핵심은 이런 우주청들이었단 말이에요. 국가가 주도하는 스페이스 산업이 올드 스페이스였어요. 자, 근데 지금 뉴 스페이스 하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 위성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보다도 작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위성이 요만하니까 발사체가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성을 노트북만한 위성을 요 페어링에 20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봤자 우리 그램 1kg 안 되는 990g짜리 20개 실어봤자 20kg밖에 안 되잖아요. 20kg짜리 위성을 얘가 그냥 1톤도 안 되는 발사체 싣고 하는데 얘 하나 만드는데 2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발사하는데 10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사체와 이런 위성에서 아까 그런 작은 것처럼 적합한 발사체와 적합한 위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익스포넨셜하게 기술이 AI, 로보틱스 발전했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우주 기술이 100에서 90이었다고 하면 반도체나 다른 사람의 기술이 한 5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기술이 다른 사람과 우주 기술 격차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쓰는 서버라든지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라든지 램에 들어가는 것들을 특별히 우주 환경에서 실험을 안 하고 지워넣어도 우주에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우주급으로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우주급에 맞는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럼 돈이 거의 100배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코스트 리덕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의 발전, 적합한 발사체와 적합한 위성이 생기면서 저희처럼 작은 기업도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과 이런 발사체 위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저 기업에 돈을 투자하면 내가 3년 뒤에 5년 뒤에 10배 정도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프라이빗 인베스터들이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 3조 2,500억 정도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 투자했냐면 작년까지 14조 5천억에 투자했어요. 프라이빗 펀딩이 거의 한 5배 가까이 4점 몇 배 정도 더 불과 4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얘들끼리 새로운 기술과 발사체로 비즈니스 모델 잘 나와서 민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국가적인 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국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뭐라 하냐면 야 그러면 내가 뭐 도와줘야 되니? 이래 했더니 정부는 뭐 별로 할 거 없고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정부 규제, 법령 이런 것들에 대한 배리어들, 장벽들을 좀 낮춰달라는 거예요. 스페이스는 국가의 국방산업, 디펜스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에 문제가 되는 것들 국가가 다 제재를 다 걸어버려요. 너가 진짜 우주산업을 하려고 하면 이걸 좀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뉴스페이스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뭔가를 하려면 돈이 있어요. 그 돈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회사 그리고 정부의 지원 여기 하나 딱 빠진 게 뭐냐면 인력 양성이죠. 이 인력까지가 말 그대로 민과 광과 학이 이 삼박자가 잘 돌아가면 이 뉴스페이스 에코시스템은 금방 만들어져요. 제가 이거를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 들어오기 전부터 해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기부가 제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과기부 자문도 하고 산자부 다 하는데 이제 제가 안 가게 돼요. 왜 안 가냐면 백날 얘기해봤자 안 받아들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압니까? 정부랑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깨야 되겠다. 국민들이 우주산업이 왜 필요하고 그게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대중이 인식을 시키게 만드는 게 훨씬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주에 관련된 만화책을 만들었어요. 직접 우리 회사에서. 제가 나중에 교수님 통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 책을
전국에 몇 개 초등학교에 다 드리고 그게 우리가 만든 만화 인형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막 드는데 너무나 좋아요. 특히 초등학교 애들. 그래서 아마 컨택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치면 그 만화로 된 홍보 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렇게 저는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 우주를 모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국민들이 정부한테 야 지금 저렇게 우주 산업을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훨씬 빠르겠다는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수님께서 고맙게도 요청해서 제가 강의를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강의를 거의 다 다녀요. 바쁜 와중에도.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서 트레발이라고 독서 클럽이 있는데 그 독서 클럽에서 저보고 클럽장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1년에 150일 다녔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했어요. 4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날 7시에 가서 밤 11시 반이니까 집에 오면 새벽 2시인데 그래서 그 일반적인 사람을 데리고 제가 우주책을 읽고 설명을 해드리고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진짜 필요해요. 국가가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뉴스페이스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 분야에 지금 여기 보면 미니어처라이즈드 셀룰라 있죠. 아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위성, 노트북 만한 사이즈의 위성. 그리고 여기 보면 AI가 있을 텐데 여기가 없나요?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드밴스드 스페이스 매니팩처링하고 어드밴스드 커뮤니케이션인데 요 어드밴스드 스페이스 매니팩처링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 10년 안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가 아니라 메이드 인 스페이스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물건이 지구에서 만들어져서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주에서 만들어져서 다시 지구로 갖고 오는 게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미리 사놓으세요. 무조건 돈이 들. 첫 번째가 무조건 돈이 들 텐데 그러면서 지금 스페이스 매니팩처링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우주에 도는 수명을 다한 쓰레기 위성들이 많은데 그리고 우주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주에서 직접 만들어서 우주에서 바로 쏘자. 그게 스페이스 매니팩처링이에요. 그렇게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나오는 애들이 지금 생겼어요. 액션 스페이스하고 그 다음 제가 보여주는 시에라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ISS에서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우주정거장 들어보셨죠? 그 우주정거장은 미국을 주도로 한 각각의 국가 정부가 펀딩을 해서 실험의 목적으로 만든 이제 국가 전체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같이 이용하는 우주 스테이션이에요. 근데 그게 앞으로 2, 3년 후면 수명이 끝나고 더 이상 국가 간에 펀딩을 해서 다시 만들어나거나 업그레이드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우주정거장 누구만 갖고 있냐면 중국 정부만 갖고 있어요. 중국은 탱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런 우주정거장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운행되고 있고 계속 모듈을 합체 더 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액션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야 그러면 내가 돈을 내서 내가 만들게 그리고 내 우주정거장에 들어와서 관광해서 이 모듈에서 이 호텔이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우주 호텔에서 자고 일주일 있다가 구경하다가 간 사람들 내가 다 여기로 다 모아줄게 그리고 국제 우주정거장이 없으니 우주에서 실험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은 나한테 돈을 내면 나 다 해줄게. 그러니까 얘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죠? B2G와 B2C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시아스페이스는 근데 시아스페이스는 얘들은 이 우주정거장까지 가는 운반체가 없어요. 우주정거장 만드는데 그래서 스페이스 X에 있는 그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그 운반체를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얘들은 시라스페이스는 나는 이것도 만들지만 드림체스라는 스페이스 셔틀도 나는 만들어. 우리가 직접 만든 것 갖고 사람 실어 나르고 여기 도킹 시키고 사람들 관광하고 실험도 다 해줘. 얘들은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이 회사의 대표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등을 얻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 국가의 가기부 장관과 VIP인 대통령을 만나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애들이 하는 외교를 보면 스페이스 X의 외교력이 웬만한 국가의 외교력보다 뛰어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 회사를 지금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서도 주고받고 뭐 NDA도 몇 개 했는데 이런 애들이 가계부 장관 만난다고 하면 가계부 장관이 만나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가계부 장관들이 이런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국가의 자존심 문제. 우리가 뭐 한다고 진짜 여기서 어떤 바이오, 메디컬적인 실험을 하거나 물자가 필요할 때 요게 얘들한테 돈을 주면서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돈을 주면서 하는데 근데 얘들한테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국가가. 그러면 제 같으면 딜을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너가 하는 여기 한 모듈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스페이스 셔틀이 됐든 간에 그게 국내 우주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체계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너그 서비스까지 생각을 고려해 보겠다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국가가 중요하고 국가의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가 왔을 때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는 그냥 그것만 보지 말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 스페이스포트 만들겠다 했어요. 스페이스포트. 스페이스포트가 제가 맨 뒤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 나왔나? 안 나왔군요. 스페이스포트가 이런 애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비행장 같은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포트를 포트가 우리 세 개죠.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항구 포트, 에어포트, 스페이스포트. 스페이스포트 한번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미 시라 스페이스에는 드림 CS가 왔다 갔다 해서 이미 실제 모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얘들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애들이 우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 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나이 때도 아니겠네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이 타고 갔다 쓸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 타고 나중에 이 제주도에 와할리에 내릴 수 있어요. 그 와할리에 내릴 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제가 스페이스포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우주 관광의 시대. 우주에서 내가 여기서 여기 제도 수의과학대학도 있고 의대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무슨 실험을 하고 싶다. 우주에서 처음으로 바이오 실험한 한국인 될 수 있죠. 그런 시대가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10년 정도가 지나면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뭔가를 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 전공하는 과목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당장을 보지 마시고요. 진짜 한 최소한 10년, 20년 정도 바라봤을 때 옛날에 저희 다닐 때도 AI 있었어요. 그때는 AI가 인기가 없었어. 돈이 안 되는 데서. 그게 80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주 관광이 나온 김에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더 현실적으로 와 드릴 텐데 영상 보시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짱. But how will they do it? Let's start with Blue Origin, the passion project of Amazon CEO Jeff Bezos. Blue Origin's focus is on commercial spaceflight, or space tourism. It plans to shoot a booster rocket with an attached passenger capsule to 60 miles above the surface into suborbital space. At the top of the rocket's arch, the capsule will detach, and for about 4 minutes, passengers will experience weightlessness. They'll be allowed to unbuckle their seatbelts and float around the cabin, looking out the window at the curvature of the Earth. The capsule will then start to fall back into the atmosphere, and parachutes will deploy to bring it down slowly. The whole trip only lasts about 11 minutes. A ticket on Blue Origin's New Shepard will likely cost more than $200,000. That's over $18,000 a minute. Blue Origin has tested the New Shepard rocket 9 times, and the company
still hopes to send civilians into space in 2018. Virgin Galactic also aims to make commercial space travel accessible, but the vehicle it's using looks quite different. Virgin Galactic's SS Unity looks more like a plane than a rocket. The ship is made up of the White Knight 2, a carrier airplane, and Spaceship 2, a passenger spaceship. Spaceship 2 can carry 6 passengers and 2 crew members. The passenger ship detaches from the carrier plane about 9 miles above the Earth's surface. The ship then fires its rocket engines to blast about 50 miles further until it reaches suborbital space. Similar to Blue Origin, passengers will experience 4 to 5 minutes of weightlessness before the ship re-enters the atmosphere. The total trip should last about 2.5 hours. Virgin Galactic has conducted 3 rocket-powered test flights with the SS Unity, and it hopes to get its first passengers to space by the end of 2018. Founder Richard Branson will be one of the first people to take the trip, and Virgin Galactic has already sold 700 tickets for future flights, costing $250,000 each. Elon Musk's company SpaceX also wants to send people to space. SpaceX's ultimate goal is to establish colonies on other planets. The ship SpaceX intends to send to Mars could hold 100 people, and the ride would be a lot longer than 4 minutes. But SpaceX also plans to send people to space on their way to other earthly destinations. The Big Falcon rocket will briefly enter space to make long-distance travel shorter. Traveling by rocket from New York to Tokyo, for example, would only take 37 minutes, and it would take no more than an hour to get anywhere on Earth. Blue Origin, Virgin Galactic, and SpaceX are major players in the modern space race, but there are even more companies out there. It's estimated that space tourism could generate $1.6 billion in revenue in the next decade. So no matter which company crosses this finish line first, there will inevitably be another race. After all, space is infinite. 이 마지막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 팔컨 발사체에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이 마라킹을 싣고 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직까지 저 태양계 돌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큼 사실 지금은 스페이스X가 작년에 커머셜 위성을 발사를 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발사체를 이용할 때는 그 헤리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헤리티지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내가 얼마나 많이 뭔가를 했을 때 실패 없이 충분한 어떤 그 검증을 가졌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하고 러시아의 소유주 발사체는 거의 실패를 한 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이 아까 나왔는데 아까 9마일 정도에서 디태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행기가 고도 3만 피트에서 다니니까 고도 10km 정도에 뜨죠. 10km, 12km 정도에서 이제 디태치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아까 그 캐리어가 아까 한 90km로 하면 90km 서브오비탈 정도로 올라가서 무중력 체험을 몇 번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한 25만 불 한다는 거예요. 3억 정도. 그러니까 테이크오프에서 무중력 체험하고 랜딩할 때까지가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근데 무중력 체험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하는데 이제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리차드 브랜슨이 직접 타고 가서 하고 왔죠. 자, 그걸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내가 타고 갈 정도로 사람이 타고 갈 정도로도 이미 안정화가 되었다. 얼마든지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된다 해서 700장을 아까 나왔는데 700장이 이미 부킹이 다 됐죠. 다 됐고 아까 아마 제가 이 영상이 한 2년 전 영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마 우주 관광이라고 하는 게 10년 뒤에 10년 뒤에 보면 아마 1조 아까 6천억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로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관광을 한다는 것은 우주 기술, 우주 산업의 총 집합체예요. 그리고 그 기술 자체가 성숙이 되지 않으면 우주 관광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진짜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부분이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우주 시장 규모를 잠깐 보면 469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469 빌리언이니까 하나로는 500조가 넘겠죠. 500조가 넘을 거고 우주를 하겠다고 뛰어든 나라들이 한 9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 수치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돌고 있는 위성의 개수가 4,000개가 조금 더 안 돼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동안 올라간 위성이 1,000개가 넘어요. 앞으로 2030년까지 위성이 17,000개 정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희 컨텐츠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된 이유가 앞으로 위성이 10,000개, 20,000개, 30,000개, 40,000개, 50,000개씩 올라가니까 걔들로부터 데이터를 우리가 다 받아주고 데이터를 체결해주면 비즈니스가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위성이나 발사체를 안 만들고 다운스트림부터 저희는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주를 하는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미국이 제일 많고 유럽이 아마 지금 독일하고 영국만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여기 한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 규모, 버짓 규모 보면 아까도 제가 예산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한 41조 정도 되고요. 아마 보실 때 우리나라가 여기 593 돼 있어요. 6천억 정도 됩니다. 6천억. 항공우주연구원 1년 예산이 6천 몇백억이에요. 근데 그거에는 항공우주연구원에 1,100명 되는 인건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서 뭔가를 개발해서 기업한테 주는 용역 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뭐 한 1,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00억, 1,500억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주 시장 아까 제가 469조, 500조 정도 되는데 그 500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면 0.7%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내가 우주 기업을 만들어서 한국에서만 내가 우주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 바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주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글로벌 시장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500조 그리고 2030년 되면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거에 의하면 2030년에 전 세계 우주 시장이 1,000조가 된다거든요. 그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쭉 나오냐면 이렇게 위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겠다는 회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지구랑 똑같은 자전 속도를 가지고 항상 일정한 곳에 내가 서비스를 하는 통신 서비스를 하는 정직기도 위성 사업자들이 많은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위성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로 와이파이를 묶겠다고 하는 통신 위성을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이런 사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카이라이프도 집에서 쓰시고 있는 스카이라이프도 다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 서비스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거를 고도 36,000km에 안 두고 고도 500km까지 쭉 내리면 데이터 스루풋이나 데이터 딜레이가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4G 뭐 지금 5G 이렇게 쓰는 거와 똑같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고요. 요 영상을 보시면 좀 재밌을 텐데 자, 오른쪽에서 뭐 하얗게 올라오죠. 요게 이제 스페이스X에서 올리는 위성이에요. 위성을 발사체 싣고 올라가면 나 고도 500에 떨어뜨릴 거야, 나 고도 550, 나 600 이렇게 떨어뜨리면 스페이스X가 작년까지만 해도 2주에 자기들 팩한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을 64개씩 쐈어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64개씩 이렇게 쏴요. 이게 중동에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에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할 텐데 저는 제가 제주도 7년 살았었는데 저는 한 번씩 아들내미 데리고 이렇게 바닷가에 있으면 삐꽁이가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주민한테서 하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위성의 속도가 초당 7.9km 돌거든요. 엄청 빨라요. 근데 위성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광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빛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 위성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비행기는 엄청 느리게 가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위성은 엄청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그걸 만들 텐데 이 스마트폰에 위성의 트레저토리 데이터를 다 경로 데이터를 다 해놓고 우리가 별자리 볼 때 이렇게 스마트폰과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내 위치 중심에서
방위각으로 몇 도, 엘리베이션 몇 도에 딱 놓으면 어떤 위성이 지나가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걸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대중화시키려고 재미로. 그러면 더 잘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애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전 지구에 전 지구에 4만 개를 떼어서 전 지구로 와이파이를 묶겠다는 거예요. 그게 스타링크 사업입니다. 근데 그거를 스페이스 X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랩이라고 하는 유럽의 회사, 캐나다의 텔레셋, 그다음에 아마존의 AWS 이런 데가 똑같이 얘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해서 쭉 다 올려요. 그럼 유선수가 엄청나게 더 늘어나겠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그게 아까 지구의 통신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지구 가까이에 두고 더 가까이에 두고 지구 전체를 찍겠다고 하는 해서 그 관측대 서비스라는 회사가 생겨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구 물리학 지구 과학인가요? 그 지구 과학 시간 옛날에 배웠을 때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하는데 위성을 그럼 어떻게 해? 북극과 남극만 돌게 이렇게 만들려면 지구 알아서 돌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전 지구를 다 찍을 수 있겠죠. 이런 위성도 있고 우리나라는 어디죠? 중위도 위도 33도에 38도에 있죠. 약간 북쪽에서 인클리네이션 경사도를 40도 정도 줘서 이렇게 경사궤도로 만들면 우리나라를 좀 더 많이 찍을 수 있어요. 궤도상.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어디 있죠? 적도에 있죠. 적도에 있으면 적도에 이렇게 적도로 돌겠죠. 이렇게. 그럼 더 많이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궤도에 위성을 놓고 전 지구를 다 찍어서 그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마존 클라우드한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자율주행 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의 핵심은 정확한 위치 정보와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옆에 내가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미리 알고 걔들은 무시하고 앞에 가거나 옆에 가는 속도 성분이 있는 자동차만 검토해서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데 문제 없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자율주행은 그런 맵을 만드는데 지금 그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성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AI 딥러닝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죠. 자, 이걸 좀 설명할까요? 지금 보면 이게 미국의 월마트 주차장인데 아침에 한번 찍고 점심때 한번 찍고 저녁에 한번 찍으면 월마트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의 차량 개수를 이렇게 다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차는 소형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대형차도 있잖아요. 얘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어느 지역을 찍은 다음에 야 얘들 다 찾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딱 찾고 여기 이제 리포터나 요 지역에 가로 세로 몇 킬로에 소형차 몇 대, 중형차 몇 대, 대형차 몇 대, 그리고 여기에 뭐 집이 몇 채, 아파트 몇 채 쭉 해놓고 하면 이 지역이 어떻게 시계열적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마트의 일 매출량을 역산을 합니다. 이 분석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위성영상을. 그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학적인 이런 기술이 뒷받침이 돼서 내가 관심 있는 오브젝트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만도 마찬가지예요. 항만도 이렇게 있으면 배들이 있고 컨테이너가 정박이 되는데 위성은 위에서 지나면서 찍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어떻게 되죠? 계속 수직으로 쌓기에 쌓이기 때문에 그 밑에 몇 개가 있는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찍으면 아파트가 몇 층인지 어떻게 알까? 태양이 비치는 방향에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 크기가 딱 따요. 따면 그림자 크기가 나오니까 아파트 3층에 대한 그림자와 아파트 15층에 대한 그림자가 크게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얘네들 하면 적재하면 여기 그림자 다 보일 거예요. 이 그림자의 크기로 컨테이너 하나가 24피트짜리가 몇 개가 있는지를 바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동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하는 회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희처럼 AI 딥러닝을 해서 영상을 공부한 친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공부한 친구,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그리고 경제학적인 지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로 같이 머징할 수 있는 경제학자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울산항에서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하는데 아침에 찍었더니
5,000대가 있어요. 오늘 찍었더니. 근데 일주일 뒤에 찍었는데 한 500대 있어. 그럼 4,500대가 수출됐다는 얘기예요. 그 안 가도 그냥 맨날 위성만 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사. 아 얘들 이렇게 하고 있구나. 몇 대 수출했구나. 근데 그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찍었는데 그 배가 이제 출항을 했어. 그러면 시간 타임상 한 30분, 한 1시간 계속 찍어. 아 얘 갖고 지금 유럽으로 가고 있네, 미국으로 가고 있네. 언제쯤 도착하네. 그리고 언제쯤 얘들 딜리버리 돼서 언제쯤 그쪽에서 차들이 이렇게 다 공급이 되겠네.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는 거예요. 실제 이 배들이 막 진짜 열심히 그 연료를 떼서 항구로 들어오더라도 항구에 이미 여기에 트래픽 잼이 걸려갖고 못 들어오면 그렇게 열심히 올 필요가 없어요. 그걸 계속 정보를 주면서 그냥 천천히 와도 돼. 왔는데 먼 바다에서 3일 동안 대기하는 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도 차도 그렇죠. 160km 달리면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정보를 다 줍니다. 위성을 가지고. 저희 회사 모델을 제가 갖고 왔는데 그러면 그런 영상이나 그런 어떤 관측 데이터, 영상이라든지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그럼 결국에는 지상에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려고 하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곳이 바로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는 저희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한 1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저희가 설치해 놓은 이러한 지상국이에요. 그거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에 제주도에 처음 만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그 2019년에 처음 만든 지상국이 지금 전 세계에 10개국에 12개 정도 깔아놨어요. 그리고 위성 그게 통신을 하는 RF 무선 주파수만 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게 또 만들어 놓고 우리 위성을 올려서 이 레이저 지상국과의 시험을 하는 것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상국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위성이 아까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돌지만 평면상으로 2차원적으로는 북극을 이렇게 갔다가 남극을 한번 왔다 가는 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실제 2차원적으로는 동그란 지구가 있으면 아까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계속 돌았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2차원적으로 치면 북극 갔다가 남극 갔다가 북극 갔다가 남극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나가는 경로에 다 지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컨택 지상국의 데이터를 좀 받아주세요 하면 저희가 받아주고 10분에 저희가 55분씩 계속 받는 거예요. 톨게이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톨비를 내잖아요. 지나가는 자리에서 데이터 받아주고 저희는 10분마다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위성이 10,000개, 20,000개, 30,000개, 40,000개 더 많아지면 위성이 많아질수록 저희는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우리한테 서비스 쓴다고 하면 그게 다운스트림 쪽에서 저희처럼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 소행성에 이런 무버를 보내서 오비터 위성을 보내서 소행성에 니켈이나 백금을 캐갖고 오는 회사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상업적으로 의미 있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우리가 총알소를 쏴서 일단 무슨 광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광물이 있으니까 가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 하나 소행성이 갖고 있는 천년자원의 그 가치가 100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니켈이라든지 백금 이런 소행성이 많아요. 야 그러면 맨날 그 가서 소행성 가서 걔 보내서 갖고 오지 말고 얘를 통째로 지구 가까이 갖고 오자. 지구에만 안 떨어지게끔 그 정도의 궤도에 실제 얘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이디어 찾아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될 것 같아요 생각에도. 그리고 지구에 굉장히 이렇게 지구 주변에 위성이 많아지고 아까 10,000개, 20,000개, 30,000개, 40,000개면 결국 위성도 수명이 있겠죠. 내 연료를 다 쓰거나 아니면 우주의 극한상에 어떤 전자적인 부품의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그냥 이 위성들은 그냥 생명을 다한 위성의 쓰레기로 그냥 돌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고도 500이나 600의 위성을 돌고 위성이 이렇게 돌게 되면 그 위성들은 특별히 내가 어떤 그 명령을 주지 않으면 궤도가 조금씩 내려와서 완전히 아무런 내가 컨트롤 안 하고 자연스럽게 지구 저궤도에서 탈 때까지 걸린 시간이 60년에서 80년 걸려요. 그러면 그 다 죽은 위성들이
내가 600 여기 올려서 운동하다가 조금씩 내려와서 하면 언젠가는 내가 돌고 있는 위성하고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내 위성에 안 부딪히고 있는지를 보려면 또 얘 내 위성을 또 감시를 해줘야 돼. 그게 우주 상황 인식을 해서 스페이스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를 해서 그라운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안경하고 레이더를 가지고. 그러면 쓰레기가 와서 부딪힐 것 같으면 궤도 조정을 해줘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없애려고 하면 이 쓰레기 자체를 치우자. 그래서 이런 스위스의 클리어 스페이스라든지 일본의 아스트로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이런 죽은 위성들이나 10cm 정도의 파편 이런 것들을 치우는 위성을 띄우게 된 거예요. 띄어서 옛날에는 같이 지구로 오면서 자폭을 했는데 지금은 기술 좋아져서 지구 가까이 놓고 지가 던지고 얘만 죽이고 지금 다시 올라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지금 생겼어요, 실제. 그리고 유럽 우주청이라는 얘기를 해서 1187억 정도로 계약을 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그 뭐죠? 그 배우 이름 제가 생각 안 나네. 승리호에 나왔던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파편이 하게 되면 파편이 전 지구에 펼치니까 위성이 가가지고 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지구로 다시 갖고 와서 연소시키는 거.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까 말했던 C사가 스위스의 클리어 스페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앞에까지는 사실 제가 커머셜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아까 스페이스는 디펜스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다. 한번 보시죠. 일단 이게 이제 앞으로 전쟁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까 위성이 디스포저 셀룰라시인데 일회용 셀룰라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은 북한이 우리하고 전쟁하면 거의 뭐 3일도 안 돼서 북한은 거의 뭐 끝나죠. 제가 군에서 작전가 있었는데 그 사실 게임이 안 돼요. 그 비대칭질들 이제 핵 빼고는 사실은 북한이 막 게임이 안 됩니다. 북한은 위성도 없고 지금 왜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싸우면서도 지금 제가 볼 때 러시아가 싸움을 못해요. 일단 제가 볼 때 러시아 애들이 기본 전략이 없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원이 뭐냐 무기도 있지만 이 위성 자원, 위성 지도, 위성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가 엄청 많아요. 실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저희한테도 러시아 국경에서 움직이고 있는 병력들에 대한 흐름을 위성 영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연락도 왔었고, 근데 저희는 좀 대응을 안 했죠, 사실은. 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선전하고 있냐면 미국이란 나라, 유럽이란 나라에서 위성을 가지고 러시아가 움직이는 걸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피해야 되고 뒤에 숨어서 언제 때려야 되고 이 영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뭘 하고 있냐면 425 프로젝트하고 40개의 사드 위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북한을 거의 뭐 30분에 한 번씩 보겠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CCTV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 나왔지만 먼저 내가 적의 진지를 보고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면 먼저 번호 영상을 찍은 다음에 먼저 여기서 지대지 미사일로 사정거리 몇백 킬로니까 먼저 때려요. 때리고 잘 파괴된다는 다시 위성에 한번 찍어요. 다시 보고 좀 덜 파괴됐거나 피해가 별로 없네 한 번 더 때려. 보고 다 피해가 있네 그때 가. 그러면 육군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사실은. 지금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항공기에 에어런치라 해가지고 항공기에 발사체를 싣고 내가 6개월만 써도 죽을 만한 위성들을 고도 100km에 띄어서 고도 100km에 띄우면 여러분들 10cm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나 옛날에 김정일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어디에 가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다 알았냐 하면 그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이제 공군의 비행기가 있는데 글로벌 호크가 쭉 해서 고도 높이 떠갖고 쭉 북한 쭉 보고서 레이더 영상 쭉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고 우리는 300km부터 미사일 날려서 때리는데 걔네들은 육안으로 라인 오브 사이트가 들어와지 때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전쟁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면 국방 위성 체계 사업이라는 거예요. 국방 위성 체계 사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위성이라든지 발사체 자원을 국가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방의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북한만 해당되느냐? 저는 사실 뭐 북한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을 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미국과 전쟁할 걸 대비해서 그 미국의 첩보 위성들을 소프트 킬링이나 하드 킬링 시키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게 AST입니다. 엔티 셀룰라이트에서. 그래서 타격시키면 그 파편이 전 지구에 돌잖아요. 저번에 자기들이 그걸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자기들 위성이 라이프타임이 끝나고 나서 저걸 이제 미국의 위성을 생각하고 미스를 쏴서 격추시켰어요. 근데 그 파편이 러시아 위성에 맞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우주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이 정도의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순신 장군께서 항상 하셨듯이 우리가 싸워놓고 이길 수 있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그냥 굳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행사를 안 해도 한국은 이미 저기 다 갖춰져 있다고 하면 함부로 우리한테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국가의 힘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과학 기술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해외에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애국심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리고 호텔에 가면 이렇게 로비에 뭐 뉴욕 타임, 뭐 이렇게 UK 타임, 뭐 그리고 도쿄 타임이 있는데 야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저 도쿄 타임을 반드시 서울 타임으로 내가 바꾸고 만다. 그 호텔에 1억씩 줘가지고 다 바꿔라 이렇게 내가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기성세대가 여러분들 세대들한테 또 물려줘야 될 그 대한민국 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지금 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국민들 이수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 세계적으로 우주 시장, 그리고 우주 기술, 우주 산업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전 세계 유럽, 뭐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ESA라고 해서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유럽 우주국이 20개 나라. 여러분 EU는 알죠? EU는 사실 EU보다 ESA가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EU 회원국과 ESA 회원국,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ESA 회원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ESA 회원국이 지금 20개 나라인데 이 20개 나라에 60군데 정도 인큐베이션 센터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프랑스가 제일 많아요. 프랑스가 여기 보면 남쪽에 툴루즈부터 해서 여기 남프라방스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쭉 있잖아요. 유럽의 우주의 핵심은 프랑스입니다.
이 툴루즈가 인구가 제주도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항공우주기업이 몇 개가 있냐면 800개가 넘어요. 근데 왜 툴루즈가 그렇게 됐는지를 고민을 해라고 제가 정부한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 떠드렸고, 이러한 곳에 60개를 만들어 놓고 1년에 생산되는 우주기업이 200개 가까이 돼요. 5년이면 1000개가 되잖아요.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미 이 친구들은 한 개의 나라로는 미국을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EU 이사를 만들었고, 우리끼리 돈을 투자해서 이사 회원국에 돈을 내고 인큐베이션 시키고, 우리가 1년에 3,500억씩 내면 그래도 스타트업들이 2,500억 정도는 버네? 근데 그 1년에 200개씩 나오는 회사 중에 어떤 애가 유니콘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 애가 1년에 2조, 3조씩 벌 수 있는 회사가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나왔고요. 실제 나왔고요. 이렇게 유럽 우주국은 유럽의 스페이스 에코시스템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든지 어프로치가 굉장히 많은데 나도 유럽에 가서 한번 사업을 해볼까? 한국도 못하는데 왜 유럽?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유럽에 가면 아까 20개 나라에 이렇게 이사 빅 인큐베이션 센터가 이렇게 있어요. 나 근데 체코 하고 싶어. 스웨덴 가서 하고 싶어. 이사에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어플라이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내가 갖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지금처럼 나와서 IR을 하고 피칭을 한 다음에 거기서 억셉트가 되면 나 여기 랜딩할 거예요. 그리고 랜딩하자마자 이사에서 여러분들한테 10만 유로를 줘요. 10만 유로면 지금 한 1억 4천 얼마 되겠죠. 그리고 사무실을 공짜로 줍니다. 한 3-4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그리고 혼자 비즈하기 힘드니까 내가 네트워크 만들어줄게 해서 이사 네트워크에 있는 에어버스, 탈레스처럼 큰 기업들을 다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산업적인 생태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가는 거거든요. 돈도 거기 있고 사람도 거기 있고 기술도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리콘밸리를 가는 거예요. 이사는 우주 분야의 실리콘밸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의 툴루즈라고 하는 인구 50만 되는 그쪽에는 옛날에 그 MRO 항공기 정비했던 그 부지에 이렇게 큰 빌딩을 만들어서 스페이스 스타트업들만 여기 다 모아놨어요. 그래놓고 그 빌딩 이름을 B612라 지었어요. B612가 뭐죠? 어린 왕자 소행성에 나오는 소행성 이름이 B612죠.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 같은 애들이 다 어린 왕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창문을 열면 요 앞에 바로 에어버스하고 탈레스가 바로 큰 회사가 있어요. 항상 여기에 있으면서 너도 저런 애들이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서 딱 서로 인트럭션을 해요. 처음에 저한테 일로 들어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로 가지 않고 일로 갔습니다. 룩셈부르크로 갔는데, 룩셈부르크 가면 요 테크노 포트, 포트가 또 하나 더 있네요. 포트, 테크노 포트가 있네. 말 그대로 기술이 모여 있는 포트인데, 여기 보면 제가 이 사진을 해놨는데,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은 상장되어 있는 스파이어, 곰스페이스, 뭐 여기 컨택 쭉 있어요. 이렇게 우주기업들이. 그러면 우리는 맨날 만나. 커피 마시러 만나고 점심 먹을 때 만나면 다 아니까 얘는 발사체 만들고 위성 만들고 지상국 가고 위성선 활용하고, 야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니하고 나하고 이런 쪽에서 핏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비즈니스는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그림보면 어떨까? 그 얘기되면 그냥 밥 먹다가 내일 돼서 야 그럼 JV 하나 만들자. 조인트 벤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인트 벤처 사무실 어떻게 할까? 그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 이거 하나 다 하면 되지.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정부나 국가기관과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근데 민간기업은, 저희 같은 민간기업은 저희 회사 임원이 6명인데 밥 먹고 나오다가 점심 먹다가 아니면 뭐 담배 하나 피다가 아니면 술 한잔 딱 먹다가 제가 이 일은 아니 되겠는데 내일 할까요? 하면 대표님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내일 바로 그럼 내일 다 모여 바로 의사결정하고 내일 바로 그냥 시작해버려요.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디시전을 하는 사람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방향성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결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충분히 인터랙션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말고도 우주를 하겠다는 이제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걔들한테 제가 무조건 외국으로 가라 해야 돼요. 제가 외국 가라 하는 이유는 외국 간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외국을 가서 해외를 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충분한 내가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간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고 이사를 가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요즘에 자꾸 제가 뭐 서울신문부터 해서 막 언론하고 국가기관 이런 데서 국가우주위원회 뭐 자문위원회 와달라고 하고 하는데 제가 진짜 안 가요. 안 가고 이제 이 글을 제가 연말에 썼었어요. 작년 말에 이 6가지 제안은 나중에 한번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아는데 이게 6가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는 필드에서 제가 느낀 거를 정리해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한글로 쓴 거를 다시 제 링크드인에 올렸는데 그 링크드인에 올린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하고 커스터머들이 구글로 번역을 다 해서 저한테 영어로 댓글 다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또 언론에서 와서 대표님 이거 기사 다시 냅시다. 근데 이거 보고 현 정부에서 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청 만들겠다 해가지고 뭐 와라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이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정책을 잘 만든 동사가 훨씬 많죠. 대한민국의 그 공무원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까지 전략만 짜고 있을 거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전략을 땄으면 그 다음에 엑스큐션 하면서 실행을 하면서 전략은 얼마든지 수정해 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할 판단은 한 개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중간중간에 내린 판단이나 디시전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국가의 어떤 거버닝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과 그 다음에 그게 민간을 또 어떻게 육성시킬지에 대한 전략, 국가의 R&D 부분과 민간의 상용화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을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예산이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 2조 3조 가지고 누력 개발 다 했잖아요. 걔들 몇십조 했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런 나라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계도 좋은 인력들과 그리고 그 좋은 인력들이 갖고 있는 그 성실함, 미국의 유럽 애들이 20년 만에 하는 거 우리 5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 거버닝을 잘 짜면 그 거버닝에 따라서 팔로우 하는 것들은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기술자들이나 연구원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좀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뒷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 회사 소개인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시면 제가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거의 한 90, 진짜 딱 90분 정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시기 얼마 남지는 않으셨을 텐데 제주도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은 후배들을 만나면 창업을 할 것 같으면 무조건 빨리 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41살에 창업했나요? 41살에 창업해서 지금 제가 8년 됐는데 젊었을 때는 창업해서 망해도 그냥 내만 다시 일었으면 돼요. 근데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고 또 일었으면 되죠. 지금 우리나라 투자 세계에 투자 돈이 엄청 많습니다. 남의 돈 끌어와서 하고 나중에 잘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만 주면 되기 때문에 남의 돈 받는 거에 거의 겁을 먹을 필요 없어요. 저는 처음에 겁을 먹었는데 투자 세계를 알고 나니까 투자 세계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학습의 동물이라서 빨리빨리 캐치를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림을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주위에 돈 많은 사람,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만 끌어모아도 내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번 이거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나 하면 뭐 한번 트라이해서 창업했다가 안 되면 다시 기업 좀 들어갔다가 기업에서 좀 생활하면서 책이라는 걸 좀 배우고 다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개개인에도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런 울타리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울타리를 잘 이용하시면 보다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한번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학생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항상 한두 개를 먼저 해요. 네네네. 그래서 제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는데 그 컨택의 비전이 이제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데이터 수신하는 그 수신국이라고 하나요? 네네. 우주 지상국 그걸 글로벌하게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계획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하는 그 현황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핵심 비즈니스가 그렇게 위성 데이터를 수신해서 그걸 가공해서 서비스까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그 위성 데이터 위성은 각 나라 정부나 외국 국내외 이제 기업들의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 그 위성에서 수신한 데이터의 소유권도 이제 그 정부나 기업일 것 같은데 네. 그때 컨택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 서비스는 이 한 장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아까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일단 지상국이라고 하는 거는 위성이나 발사체로부터 걔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주는 스테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받으려고 하면 위성에도 위성이나 발사체는 걔들이 내 지금 온도가 몇 도입니다. 현재 그 탱크의 압력은 얼마 정도 됩니다. 연료는 어느 정도 남았습니다. 배터리 차지 상태가 어떻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통 위성의 헬스 데이터라고 해요. 그런 헬스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위성의 페이로드 위성을 올리려고 하면 무슨 목적이 있어 올릴 거잖아요. 그럼 거기 카메라가 달린 위성도 있고 아니면 레이더가 달린 위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위성이 자기가 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찍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보통 우리가 탑재체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위성의 상태 정보, 내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는 정보와 위성의 자기 주목적성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를 지상으로 쭉 내려보내서 지상에서 받아서 내가 위성 가서 위성한테 니 아프냐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위성을 만든 엔지니어가 그걸 매일 보여 이렇게. 얘 오늘 괜찮네. 상태 괜찮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돼요. 근데 그 데이터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 좀 하시 잘 알겠지만 거기 보면 데이터 포맷이 있잖아요. 데이터 포맷이 있고 그 데이터 포맷에 바이너리로 데이터가 쫙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는 보통 위성에 쓰는 게 CCSTS라는 포맷을 쓰는데 그 포맷 안에 데이터를 또 인베디드하게 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쭉 추출을 해요. 추출하면 쭉 하면 이제 쭉 디지털 데이터니까 쭉 보면 위성이 영상 데이터가 구글처럼 깨끗하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위성이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대기에 의한 대기 굴절 노이즈가 있고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하 정확도가 정확하게 위경도 고도 좌표가 안 맞아요. 그러면 로우 데이터를 지금 이 지상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이 지상국 운영할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개발해서 받은 다음에 이러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여기에 좀 너무 어둡잖아요. 좀 밝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버티컬적으로 노이즈 줄이 쭉쭉 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도 줄도 가 있고 이렇게도 줄도 가 있고 그럼 얘들을 이런 데이터 줄들을
레디오메트릭 알고리즘에 의해서 방사 보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리고 위치 정확도가 안 맞는 것들을 여기 있는 레퍼런스 우리가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전 세계 좌표들이 있어요. 그 좌표들을 가지고 기하 보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내가 원하는 0.5m가 안 나면 해상도를 0.5m까지 증가시켜주는 공간 해상도까지 해서 well defined된 표준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요게 저희가 서비스 레벨 2인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위성은 저희 게 아니죠. 우리 고객 위성이니까 이 고객 위성이 내 데이터를 받아주세요. 왜 나는 위성을 운영하고 위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회사지 지상국까지 만들어서 하려면 안 하니까 얘들은 지상국이 있으면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면 얘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나는 요거 하고 요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로우 데이터만 주세요 하면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고객이 그 클라우드 가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위성을 잘 만들지만 위성 영상 이 전처리하고 활용을 못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위성 영상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하면 깨끗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면 위성을 올려서 위성이 갖고 있는 자세 정보, 그다음 페이로드, 탑재체의 광학 카메라의 특성 정보들을 이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위성을 일단 올려보지 않으면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일을 7년도 하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원하는 이 영상을 저희가 다 만들어줬는데 그 다 만들어주려면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 기술이 없어서 이까지 해달라고 하면 그래 로우 데이터만 받는 게 아니라 영상 전처리까지 해서 표준 영상까지 만들어줄게. 그런데 너희들 AI 딥러닝 기술이 있어? 없으면 우리가 우리 딥러닝을 해서 재난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 지표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오션줄 이런 어플리케이션까지 각 컨텐츠별로 분석 보고서까지 만들어줄게. 이게 서비스 레벨 3인데 저희는 1부터 3까지를 다운스트림해서 버티컬 체인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위성이 이렇게 또 올라가면 그 위성에 대한 이 위성이 저희 거니까 그 위성에서 찍은 데이터를 우리 지상을 통해서 받고 아까처럼 전처리하고 활용해서 우리 데이터 센터에 지부해서 영상을 판매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 위성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서비스도 하니까 이런 서비스를 별도로 떼어내서 이걸 고객한테 판매를 할 때는 저희가 이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서 주지만 그리고 이 서비스 행위에 대한 돈을 받지만 이 활용을 할 때 우리가 별도로 이 스탠드 언론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저희가 또 삽니다. 영상을 구매를 해서 별도의 또 서비스를 또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생각보다 또 많아져서 그러면 그 비용도 아낄 겸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위성 영상 한 2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우리 위성을 올려서 우리가 데이터 오너십을 갖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년에 이 위성이 올라가고 요 위성보다 좀 더 큰 200kg짜리 한 200억 정도 하는 위성이 또 하나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2호 카메라가 달려있는 위성과 레이더가 달려있는 위성 두 개 다가 올라가고 유일하게 자체 지상국을 전 세계에 디플로이 해놓고 자기 위성으로 데이터 받고 처리하고 활용하고 데이터 판매까지 하는 5가지 버티컬 체인을 다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패널 토이를 나가면 컨택에 이런 버티컬 체인이 앞으로 민간 기업에서 해 나갈 방향이라고 이사 디렉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데이터가 내려와가지고 수신하고 여기서 받아서 내가 미국 업체가 받으면 여기서 받아갖고 광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미국 주고 여기서 받은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영상 전처리하고 활용하는데 이 영상 전처리하는데 옛날에 40분 걸렸어요. 영상이 사이즈 워낙 크기 때문에 40분 걸렸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6분까지 들었어요.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해서 그리고 이것도 하는 또 알고리즘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이 다 하는데 시간이 24시간 걸린 것도 있고 10몇 시간, 8시간, 6시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 모든 걸 하는 거를 몇 분에 요구하냐면 30분이에요. 30분. 수신부터 처리부터 활용까지를.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the time for data delivery has gone from hours to minutes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 모든 데이터들이
옛날에는 몇 시간 베이스였는데 지금은 분 베이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버티컬 체인이. 그래서 컨택이 가장 크게 강점이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걸 서비스하는 게 저희 회사라고 제가 항상 어디 가면 얘기하고, 지금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케냐, 뭐 우리나라도 우주청이 없지만 케냐, 루안다, 가나, 뭐 캄보디아 이런 데 다 우주청이, 캄보디아는 없지만 우주청이 있는데, 그런 데서 우주청에서 국가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자기 나라의 우주 개발 계획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차관이랑 미팅을 했고, 다음 주에 제가 독일 갔다 오면서 캄보디아 들어서 미팅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의 기업이, 대한민국에서도 작은 중소기업이 그만한 레피테이션을 쌓아서 이제 한 나라 국가의 우주 방향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사실 왔습니다. 네. 두 개 다 대답이 다 됐나 보네요. 예. 아,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컨택이 지금 데이터를 받아서 전처리해서 이제 처리까지 해가지고 이제 판매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위성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으로밖에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제한적인 곳에서만 사용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언젠가 그 위성 데이터도 민간에 이렇게 배포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사용하는 업체들이 생겨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컨택이 플랫폼 기업처럼 그렇게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비즈니스 방향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 클라우드에서 다 서비스되고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위성 영상이 아직까지는 B2G, B2B인데 위성 영상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입장에서도 그 인더스트리를 조금 확대하려고 하면 결국은 B2C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좀 드렸냐면, 저희가 지금 그 여의도에 있는 갤럭시 코퍼레이션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메타버스 하는 회사인데,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프랑스에 보면 그 보르도 쪽에 상테밀리오이라고 하는 그 와이너리가 있어요. 그 유네스코에 지정된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그 와이너리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위성 영상을 사진 찍어서 그걸 메타버스 환경 뒤에 백그라운드 화면을 집어넣고, 그게 싸이나 BTS 캐릭터를 사서 걔들을 집어넣고 걔가 와인을 팔면 다 사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주 플러스 포럼에서 제주도에서 오신 디지털 융합과 과장님인가 뭐 이렇게 해서 오셨길래, 자, 내가 제주도면 내가 제주도지사고 내가 결정권이 있으면 내가 같으면 한 25억 들어서 제주셋을 만들어서 올리겠다. 이게 제주도가 만들 필요 없어요. 국내기업을 이용해서 올리고 그 데이터, 위성 데이터 오너십을 제주도가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대학교 안에 하든지 어딘가에 데이터 센터에 서버 한두 개 두고 데이터 저장하면 되거든요. 저장하고 제주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연구실 학생들이 마음껏 쓸 수 있게 들어라. 그래야 뭔가를 공부를 하지. 그리고 제주도가 아직까지 1차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귤, 당근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위성영상 찍으면 귤나무 하나에서 생성되는 귤이 뭐 200kg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200kg면 찍으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면적에 보통 귤나무가 몇 개인지 나오니까, 그러면 그 면적에서 생성되는 귤이 몇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맛있는 귤이 있는 지역, 뭐 남원인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찍은 다음에 그 제주도 전체를 이렇게 위성 영상을 가지고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귤을 연예인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예인이 아니면 뭐 제주도를 대표하는 연예인들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 고두심 연기자분도 계시고 이번에 트로트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캐릭터 사요. 실제 메타버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BTS 회사랑 계약을 해서 걔들 캐릭터를 산 다음에 거기서 걔들이 귤을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플랫폼을 일단 만들어야죠. 저는 만든 다음에 저보다 더 똑똑하고 아이디어 많은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 플랫폼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여기서 너가 막 다른 거 더 집어서 하고 싶어. 그 와서 또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게 제가 최근에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우주와 메타버스라는 4차 산업 IT와 1차 산업이 다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위성 영상이 됐든 우주의 어떤 부분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그 생각할 수 있는 부분만 고려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나중에 위성 영상이 오면 저희는 위성 영상을 데이터 팔기도 하지만 이런 대학이나 이런 데는 저희 공짜 다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플랫폼을 누군가 제안해서 대표님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면 무조건 같이 해요. 네. 그래서 왜냐면 뭐 컨텐츠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이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에코시스템이 같이 올라와야지 컨텐츠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더 만들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이상 추가하실 분 없으면 이상 맞춰도 될까요? 네, 오늘 이성 대표님 특강 굉장히 뭐라고 할까 포부가 커지고 미래 비전을 좀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특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